사실 포트폴리오가 바뀌진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항상 시장이 올라갈 때는 얼마 올라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운동력은 누가 뭐래도 AI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세는 다른 국가의 관계고 환율은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100으로 다시 회복되는 데는 트럼프 정부의 이런 환율 정책이 바뀌는 측면이 있다. 이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거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입장에서 내년에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풀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때 사야 된다라고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뭐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들어가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만전자에서 지금 10만으로 올라온 상황이면 이제 좀 나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선 뭐 지금 말씀드린 이 전망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매수 매도 추천의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아까 우리 뭐 위원님께서도 그 비즈니스 모델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 옮겨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동안에 있었던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빅테크를 하는 7개 기업들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컸었어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쓸만한 거구나라고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사실 일반 기업 또는 국가까지도 확산이 됩니다. 이젠 나도 쓸 수 있겠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AI를 도입을 해서 효율화를 한다던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KBS에서도 아마 영상이나 이런 거 제작을 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후배 PD가 몇 분이 있는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하 드라마 새로 준비하는 그 친구가 AI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되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처 자체가 빅테크 중심에서 모든 기업 또는 일반 국가들까지도 확산이 됩니다. 실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올 11월 초에 SK 하이닉스 회장이신 최태원 회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일반에서도 빅테크를 넘어서서 정말 전 세계 있는 모든 기업들 또는 국가까지도 너무 수요치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끝은 항상 증설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수요가 있은 다음에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한 엄청난 증설, 그래서 공급이 맞춰질 때 끝나는데, 현재 그 수요에 해당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 이런 것과 관련된 계획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전의 사례를 감안했었을 때 현재 수준보다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얘기를 그대로 빌자라면 기자회견에서 너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드는데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건 사실 산술적으로 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걱정이랍니다. 저 많은 수요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걱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생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자신이 투자하면 목표 수익만 채우면 그때는 차익 좀 실현해주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최근처럼 떨어지면 저가 매수해서 쭉 산업이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 이렇게 투자하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불장일 때에는 정말 제가 이걸 지나가면서도 오늘은 이 섹터, 내일은 여기 계속 돌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조정기가 오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떤 섹터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지 내년을 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사실 포트폴리오가 바뀌진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항상 시장이 올라갈 때는 얼마 올라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운동력은 누가 뭐래도 AI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I와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알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 우위인 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젠슨왕도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되게 AI가 발전할 건데 뭐가 제일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병목 현상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죠. 다 좋은데 지금 디램이 너무 부족해, 반도체가 너무 부족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젠슨왕은 중국과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뒤질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 전력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정말 많은 GPU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 그거를 해당해 줄 수 있는 전기가 없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정말 전기를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를 찍어내는 것보다 전력 설비는
아무래도 공사를 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못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장을 놓고 볼 때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는 GPU라든가 반도체보다도 누가 전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AI의 실력을 결정하는 게 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피지컬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최적화된 기업들, 또 여기와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관련 기업들, 밸류체인들이 있을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지금 원화, 금, 뭐 원자재까지 다양한 부분의 자산들이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금리 같아요. 그 미 연준의 이번 12월 금리 전망 또 1월까지 한번 예측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12월이냐 1월이냐 둘 중에 하나는 내린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시장이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내릴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또 12월에 하게 되면 정말 1월까지도 할 거냐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 위원들 간의 이견이 너무 심하죠. 네, 우리가 오늘 알고는 오전 기사도 맞습니다. 나오고. 뭐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아니면 메리 데일리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존 윌리엄스 같은 분들은 찬성 쪽이고 또 반대로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색을 표해서 연준이 이렇게 분열된 게 거의 역사적으로도 이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파월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 정도 나뉘어 있다라면 분명한 건 파월이 무게중심을 실어주면 사실은 한 번은 분명히 내릴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이견이 있을 정도니까 두 번, 세 번을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정도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12월이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더라도 12월이 아니더라도 1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이 이슈는 11월과 1월 이 사이에 한 번 정도의 기대감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월에 동결이 결정이 되면 나스닥이나 코스피에 영향이 클까요? 네. 사실은 이제 금리 동결이냐 금리 이렇게 인하냐 이 여부가 이제 시카고 패드 워치에서 가장 영향력을 했는데요. 일단 시청자분한테 시카고 패드 워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과잉적으로 좀 믿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장 조사 지표입니다. 조사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AI 거품과 함께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SK가 크게 떨어졌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 이게 이제 더 우월적인 지위에서 그렇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35%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불과 나흘 만에 오늘은 시카고 패드 워치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 높다 하는 것이 80%까지 갔습니다. 80%까지.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12월 FOMC에 시카고 패드 워치 가지고 금리를 예상하는데요. 너무 믿지 마시라 하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페드의 채무지표는 2012년서부터 물가 안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 안정이 1990년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물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페드가 뭐 하는 거냐, 중앙은행이 뭐 하는 거냐 그런 과정에서 고용 창출 목표를 다시 넣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대 채무상 보면 물가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은 의외로 좀 빨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 페드 워치에서 가장 고려하는 변수가 고용 지표입니다. 근데 페드가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밴드 포울에서 하단은 3.5% 실업률 기준으로 해서 상단은 4.2%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4.4%까지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고용 사정이 그만큼 악화된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12월 달에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금리는 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페드가 금리를 변경할 때는 철저하게 경제 지표라는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입니다. 그러면 12월 회의에서는 11월 달에 고용과 물가 지표를 보고 결정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11월 달에 지표 가지고 이렇게 할 때 10월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보통 월별 지표는 베이스 이펙트, 즉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한 월 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 3개월 이동평균을 보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빠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때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으로 수능적 선택을 한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AI 거품과 함께 금리 인하를 상당히 기대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펀더멘탈 상에서도 경제 성장률 하락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그 다음에 양대 채무자에서도 고용이 악화되는 점을 볼 때 금리 인하 가능성. 대표님, 우리나라도 금리 결정해야 되잖아요.
국내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사실 쉽게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얼마 전에 한은 총재 발언을 빌어보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국내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는 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더 많이 내리게 되면 사실 우리 원화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원화에 영향을 미칠 크면 사실 아시겠지만 두 가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합니다. 지금도 집값이 안 잡히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돈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고 또 국내 유동성을 많이 풀게 되면 사실 집값은 더 천정부지로 오를 텐데 이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양극화라든가 또 국민의 어떤 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느끼고 있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입 물가 상승입니다. 역시 그러다 보니 최근에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유소 가보면 놀라울 가격이 나오고 갑자기 있잖아요. 올라갔어요. 예, 결국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상 우리 서민들이 받는 이 피해는 사실 막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쉽지 않은데 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대표님이랑 같이 생각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사실 부동산과 가계대출 문제, 경기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일종의 세 변수 간에 서로 딜레마 상태에 있는 틸레마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가계부채 내지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냐 이겁니다. 한국에서 보면 금리라는 것은 통화정책에서 보면 보편적 일반적 정책입니다. 선별적 질적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서울의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선별적 질적 정책이 아니고 보편적 작제로 뒤되면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취약한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나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과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주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식의 통화정책은 과거에 우리가 고도성장 과정인 모리됩니다는 우리도 이제 하드웨어 상에 세계에서 중심국에 이렇게 되는 측면에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감안한 우리의 경제 구조를 감안한 이런 그 미국과 차별적인 정책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금리 결정이 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는데 지금 1,500원 가까이 가고 있는 이 환율 앞으로 계속 될까요? 참 쉽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일본의 엔화하고 되게 동조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일본의 엔이 약세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도 동반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원화와 관련해서는 좀 불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한은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도 요즘은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사는 것보단 우리가 미국 주식 사는 게 숫자적으로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곱하기 4 정도 되는 거니까 일단 나가는 달러도 많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투자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돈을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또 내년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한미 무역 협상이라는 걸 했는데 어떤 식으로도 지금 연에 200억 달러 이상 최소한 저희들이 볼 땐 200억 달러 훨씬 넘을 것 같은 게 거기에 이제 마스카라고 해서 했었던 1,500억 달러도 사실 일본은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도 있을 거니까 이것저것 감안하면 달러와 관련해서는 들어오는 것보다는 여전히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보면 사실 1,500원대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나중에 좀 안정되는 수준 자체가 이전에 우리가 왔던 1,100원, 1,200원대 그 수준으로 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1,300원대 후반이 마지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이상으로 뭔가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에서 새로운 어떤 그 고착화되는 모습을 당분간은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봤더니 그 정부에서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도 같이 환율 방어에 투입된다, 나선다 이런 기사. 지금 그렇게까지 정부가 발표할 정도로 위기인 상황인가요? 환율이?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연금이 보통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있던 방법들을 변경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저는 억지로 그걸 한다라는 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전에
기금을 운용해봤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하는 스킴이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서 환율과 관련해서는 사실 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단순히 환율 방어를 위해서 동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 방향성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어떠십니까? 환율. 엔화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엔달러 환율.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원달러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우리 내부적 요인이도 있지만 외부적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 달러 정책이 좀 이렇게 약달러에서 강달러 쪽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세는 다른 국가의 관계고 환율은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100으로 다시 회복되는 데는 트럼프 정부의 이런 환율 정책이 벽되는 측면이 있다. 이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거든요. 두 번째는 다케이치 정부가 그동안 아베에서 서거 이후에 미뤄졌던 엔저를 통한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사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상에.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한국은 원화는 환율 간의 동조화 계수가 한 0.30 정도 되니까 과거보다는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는 일본의 엔저 정책도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내부적 요인을 본다면 대미 투자 재원이라든가 위안 사정이 빡빡한 상태에서 이걸 마련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상승 속도가 빠르다. 두 번째는 우리보다 경제 위상이 낮은 태국 바트라든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루피아 같은 이런 통화에 비해서도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이 합심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연금과의 이렇게 통화 사업을 통한 이 환율의 이렇게 안정책을 구성한 것은 저는 뭐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시각은 뭐 이렇게 그런 개인적인 정치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는 뒤늦게나마 바람직하게 환율 안정 대책에 의해서 대책반이 구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학개미들의 투자가 환율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절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현재 구조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전엔 보지 못했던 변수가 추가가 된 거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왜냐면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걸 이전엔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한국의 미래보다는 우리가 AI라는 게 경쟁력과 관련하면 앞으로도 미국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데 충분히 인지하잖아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 놓고 앞으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데를 자꾸 고개를 돌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인데 여러 가지 요인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요인인데 사실은 기존에 없었던 요인이 생긴 거고 이게 방향을 바꿀 정도의 요인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보통 우리가 5대 5였었다면 누가 하나가 이쪽으로 가면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 정도 영향이 될 정도로 커지고 있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전보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의 시대가 온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이제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다른 자산을 불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주식이 됐든 금이 됐든 아니면 채권이 됐든 투자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라는 어떤 개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영향력은 제가 볼 땐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말인데 내년 초를 좀 전망해 봐야 되는데 떠오르는 건 AI와 거품 이거 말고 저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이끌고 온 경제인데 트럼프가 지금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작용할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관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일단 남아있고 최근에 그 아주 안 좋은 그 정치적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동력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훼손됐었을 때 글로벌 경제에 어떤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입장에서 내년에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풀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글로벌 경제 자체가 AI라는 걸출한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정치적 영향력도 굉장히 커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의 또 다른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과 규범과 시장 경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자신의 말, 트럼프 입장에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나오는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경제에서 보면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망단위가 이렇게 뉴욕 시장이 되는 상태에서 자, 이분의 미국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가 내년에 심각할 거로 보이거든요. 트럼프가 독재 여망임하고 퍼플리즘 정책이 치열수록 결과적으로는 국가 간의 국민들의 갈등은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이 문제도 동시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내년의 증시라든가 경제 모습에 좌우하는 커다란 리스크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지수가 여기서 6천이 가고 혹시 7천이 간다고 해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수익보다는 손실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수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항상 보면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인가? 그럼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중간중간에 큰 조정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염두에 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맞출 수도 없고 정말 맞추면 우연인 건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하려시다 보니까 되게 매매가 꼬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위기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주식을 다 팔았다가 또 가만히 있었는데 또 갑자기 급등해 버리면 또 위에서 따라잡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수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조금 버리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 종착역이 있다면 그게 5천이 될지 4,500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주도 기업이라고 보면 사실 좀 무던하게 들고 가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무리한 욕심을 버리시고 너무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매매가 꼬이는 일이 좀 없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지금은 어차피 미래에 대해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대합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건 리스크입니다. 근데 리스크가 있을 때 주식을 보통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십니다. 하면서 경기가 떨어질 때 리스크를 강조합니다. 주식을 못 사게 합니다. 근데 리스크가 증대할 때에는 오히려 주식을 사는 것이 바람직스럽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가보지 않은 길은 리스크가 증대하기 때문에 어차피 증시 쪽에 비중을 좀 높여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보지 않는 길은 기대도 있고 리스크도 있습니다. 기대와 리스크를 동시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주식 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정보가 많습니다. 정보가 많으면 자기 자신의 투자 전략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트럼프의 입과 트럼프의 정책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